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하실 내용은 이제 우리 교재 455페이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방식. 자,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방식에서는요, 중요한 게 2번입니다. 2번. 자, 특별지방행정기관. 앞서도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그러면, 자, 특별한 사업만을 지방에서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그러면 항상 얘는 국가행정기관이에요. 국가행정이에요. 관치행정이에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가공무원이에요.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조직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서울지방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병무청이라는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처리하기 위한, 그래서 지방국세청, 세무서, 지방국토관리청, 낙동강 환경유역청, 이런 것들, 또는 지방노동청.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별지방행정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누구 거요? 국가 거라 그랬죠? 국가행정이에요. 국가행정은 뭐를 단위로 합니까? 내셔널, 전국을 단위로 하죠. 그래서 이제 전국을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광역행정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그러면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서 당의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의 행정기관이에요. 얘들 좀 기억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은요, 국가행정이죠. 국가행정이다 보니까 이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국가의 일선기관이에요.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자체가 관치행정이야. 오히려 지방자치에 저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이 과거에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굉장히 많이 남설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걸 이제 많이 통합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왜 필요하냐? 필요성 동그라미, 문제점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1번, 이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이제 병무행정이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통일적이죠? 그러니까 국가행정 자체가 전국행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정한 행정기능을 같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업무 내용이 특수하거나 전문적인, 예를 들어 국세, 조세라고 하는 이제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업무를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국세청, 그리고 국세청 밑에 지방국세청, 그리고 또 지방국세청 밑에 지역별로 세무서 이렇게 설치해서 전국적으로 조세 행정을 통일적으로 하죠.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명령 개통이 일원화돼요. 그럼 이제 국세청에서 결정한 사항이 지방국세청을 따라서 각 지역 세무서에까지 쫙. 그러면 세무서는 국가기관입니다. 세무서에서 다루는 거 전부 다 국세만 다뤄요. 국세만. 지방세는 세무서에서 다루지 않아요. 지방세는 이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내에 세무과가 따로 있어요. 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 보시면, 자,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 업무 중복,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예를 들어 이제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는 업무하고 부산시 식품위생과에서 처리하는 업무 간에 이제 중복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국가행정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도 체크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종합행정을 저해해. 그러니까 부산이라는 지역 내에서 그 업무만을 전담을 하죠. 자, 부산지방노동청이 있다. 그러면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여러분 이제 지방행정은요,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종합행정이거든요. 그럼 부산시라는 지역 내에서 교통, 도로, 노동, 복지 이런 다양한 분야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종합행정이거든요. 부산시가. 근데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자, 부산지방노동청이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노동 업무만을 전담을 하는 거죠. 부산시와는 별도로.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종합행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지방자치 원리와 충돌한다는 점. 그리고 이제 결국 관치행정, 중앙행정이다 보니까 이제 통제의 문제가 발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사무위탁은 그냥 읽으시고요.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광역행정은요. 4번에 행정협의회 하시고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밑에다가 5번 하시고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목만 쓰세요. 왜냐하면 내용은 우리 앞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도 봤고 바로 앞 페이지 광역행정의 방식에서도 봤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역행정의 방식은 이제 행정협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입니다. 행정협의회는 동그라미 1번 개념만 좀 알아두세요. 지방자치단체는 는 다음에 끊으세요. 는. 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에 끊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 하나의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협의하는 기구를.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대표적인 광역행정의 방식이 행정협의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인데 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협의회는 협의하는 기구고 얘는 뭐예요? 법인격체죠? 이미 앞서서 다뤘던 내용이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행정협의회는 법인격을 갖지 않다 보니까 이제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은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자, 457페이지 박스 안에 보시면 이거를요 IGR이라 그래요. IGR 모형이라 그러는데 Intergovernmental Relation. 그래서 이제 IGR 정부 간 관계 이론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는요 라이트 모형을 알고 계셔야 돼. 이번에 라이트 모형 별표 2개요. 라이트. 자, 라이트라는 학자가 여러분 이제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존재하고 지방정부가 존재하죠. 그죠? 이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의 유형을, 정부 간 관계 유형을 총 3가지로 제시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포괄권위형, 포괄체크, 분리권위형, 분리체크, 중첩권위형, 중첩체크.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하나씩 보시면요. 이제 분리권위형부터 보면요. 분리권위형은 이런 거예요. 자, 분리권위형, 두 번째 포괄권위형,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첩권위형인데, 자, 분리권위형은 따로야, 따로 그냥. 중앙하고 이제 지방정부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각자의 업무를 따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포괄권위형은 내포형이라고도 하는데 중앙 밑에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제 지방이 내포돼 있죠. 그 다음 이제 중첩권위형은 둘 간의 중앙과 이제 지방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갖는 영역이 있으면서도 독자성을 지니는. 그래서 이제 이 3가지 유형 가운데 분리권위형, 포괄권위형, 중첩권위형 이 3가지 유형 가운데 라이트라는 학자는요 이제 이 중첩권위형이 가장 이제 이상적인 유형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테마 11로 갑시다. 이제 중앙통제.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 앞서서 지방자치할 때 지방자치는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국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를 한다 하더라도 국가 법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고 대한민국 나름대로의 통일성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단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와 관여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중앙통제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통제, 이런 식으로 해요. 국가가 광역을 통제하고 광역이
국가의 역할을 대행해 가지고 기초를 감시하고 통제해요. 그래서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상급자치단체의 통제도 포함합니다. 자, 중앙통제의 필요성 뭐 이미 했죠. 국가의 존립 목적, 통일성. 자, 또 국민, 예를 들어 부산이든 서울이든 나름대로 대한민국 내다 보니까 최저한의 국민적인 수준은 유지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국가적인 법령의 준수 뭐 이런 걸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앙 통제의 방식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입법 통제 체크만 하세요. 사법 입법부가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통제를 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사법 통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소송이 발생했을 때 이제 사법부가 판결을 내려서. 그 다음에 이제 행정 통제는요, 행정 조직이, 중앙의 행정 조직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뭐 지시를 한다든지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크게 입법 통제, 사법 통제, 행정 통제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중요한 거는 오른쪽에 로마자 2번이에요. 한국의 중앙 통제 방식. 여기서는 별표 3개 하세요. 한국의 중앙 통제 방식 별표 3개 하시고, 자, 뭐 내용은 기본적으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그 박스 안에 보시면 이 행정적 감독 기관은요, 일단 자, 우리나라는 위임사무가 있죠. 위임사무. 예를 들어 식품위생사무다. 그럼 위임 원래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무인데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한테 위임해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이 경우에 그 위임사무를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 즉 위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독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주무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그리고 시도지사가 주무부 장관의 역할을 대행해가지고 시군자치구청장을, 그리고 자, 행정자치부 장관은요, 지방 자치 전반에 대한 행정적 감독기관이에요. 이제 교육부 장관은 이제 교육자치에 관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은 이제 감사원법에 근거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 자, 표 박스에 봤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디테일한 법 규정을 볼 건데, 자, 일단 양가로 1번. 자, 중앙행정기관장. 예를 들어 뭐 보건복지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자, 이 중앙행정기관장이요. 자, 조언, 권고, 지도 제목에서 줄지세요. 조언, 권고, 지도. 얘는 법적 구속력이 없죠? 그래서 조언, 권고, 지도하는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끝부분 재정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식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은요, 양가로 1번은 조언, 권고, 지도, 재정, 기술 지원은요, 비권력적인 통제 수단이에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넘겨보세요. 특히요, 양가로 2번이 많이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좀 체크하라는 대로 좀 체크해보세요. 위법 부당에다 줄 치시고 명령 처분에다가 네모를 치세요. 그리고 대안에다가 끊고, 이거에 대해서 주무부 장관이 시정명령 동그라미, 취소정지 동그라미. 자, 이거는 이제 이건 굉장히 양가로 2번 이거 시험 문제 지방자치법 169조인데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이제 주무부 장관이요, 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이제 감시하고 통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이 조항인데, 자, 이런 겁니다. 이 법률 조항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자, 단체장이 어떠한 자, 명령과 처분을 내려요. 명령은 규칙이고 처분은 뭐 행정법에서 말하는 개별 구체적인 처분이야. 그래서 단체장이 어떤 명령과 처분, 규칙과 처분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그 규칙과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더라. 위법이죠. 그 다음에 현저히 공익을 해하더라. 부당이죠. 그래서 단체장의 명령 처분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하다, 부당하다라고 판단되면요, 주무부 장관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단체장한테요, 너 그거 고쳐! 라고 시정명령을 내려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권한입니다. 시정명령.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고치라고 시정명령을 내려. 그러면 고쳐야 돼요. 법적 구속력을 줘요. 만약 단체장이 안 고쳤다, 시정명령에 안 따랐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강력하게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직접 취소시키는, 또 변경시키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 구조 알겠죠? 구조, 스트럭처. 그래서 세 번째 줄, 시정을 명하고 만약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취소하고 정지하는 처분까지 해버려요. 굉장히 강력하죠. 자, 이 경우 동그라미, 자치사무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자, 여러분,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령 위반, 위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치사무에 대해서 단체장이 내린 명령과 처분은요, 부당 가지고는 시정명령 또는 취소정지할 수 없어요. 위법해야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제 취소정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합법성 통제만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위법한 경우에만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도 중요합니다. 직무이행명령이라는 건데요. 자, 단체장이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그 의무에 속하는, 자, 국가위임사무, 시도위임사무. 자, 그래서 이 사무는 무슨 기관위임사무를 말해요. 그러니까 표현 그대로 단체장이 법령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무잖아요. 이거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걸 배째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이,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너 그거 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려요. 이거 역시 법적 구속력을 지녀요. 근데 단체장이 안 하고 있더라. 그러면 또 막강하게 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어떻게 해요? 대집행을 해버려요. 대집행.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대집행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보시면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자,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죠. 자,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고, 자, 이 의결에 대해서, 자, 이 의결이, 지방의회에서 행한 의결이 뭐 월권이더라, 법령 위반이더라, 현저히 공익을 해야 한다. 그럼 이제 단체장이 이거에 대해서 뭐예요? 이송을 받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의결에 대해서 뭘 행사해요? 제2호권을 행사하죠. 그죠? 그럼 이제 지방의회가 어떻게 해요? 재의결을 하죠? 그럼 재의결되면 확정이 되죠? 그럼 단체장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대법원에 제소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 그럼 제2요구하고 제소권은 누구의 권한이에요? 누가 행사하는 권한입니까? 단체장이 행사하는 권한이에요. 자, 지금 보세요. 지방의회 의결이, 자,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제2요구는 단체장이 알아서 하는 거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위법 부당한 의결이 있는데 단체장이 제2요구를 안 하고 있더라. 그러면 주무부 장관이 어떻게 하냐면요, 야, 단체장 너 제2요구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제2요구 지시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중앙행정기관장이 단체장한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에 대해서 제소하는 거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단체장의 권한이죠. 근데 단체장이 제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무부 장관이 어떻게 하냐면 단체장한테 제소하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2요구하고 제소는요, 하얀색으로 쓴 제2요구하고 제소는 지방의회하고 단체장 간의 견제균형 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제2요구 지시하고 제소 지시는 누가? 중앙행정기관이 단체장한테
내리는 거죠. 통제하는 중앙통제의 수단이죠. 번지수가 달라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양가로 4번 동그라미 1번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 위반 공익에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 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이거야. 이게 바로 제의요구 지시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제소를 하죠. 그죠? 근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주무부 장관의 시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고 있더라 않더라. 그러면 이제 제소를 지시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이제 양가로 5번 보세요.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행정자치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회계감사. 자, 요거 좀 알아주세요. 감사는 동그라미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승인받아야 될 사항들 요거는 이제 가볍게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하면 중앙통제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게요. 460페이지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양가로 2번 이제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직무이행 명령과 대집행, 그리고 양가로 4번 제의요구 지시와 제소 지시죠.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꼼꼼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조직 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대통령령으로 지방행정기구 설치, 지방공무원 정원을 먼저 정한다 그랬죠?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제 행정기구나 지방공무원 정원을 결정한다 그랬죠? 요게 뭐라 그랬습니까? 세 번째 줄 총액인건비 제도예요. 총액인건비 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이제 재정상의 관여라고 해서 이것도 이미 본 건데, 동그라미 3번이요. 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4번 체크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 및 과목 구분에 의해서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이론 내용을 이제 지방자치론이 이제 끝났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 행정학 개론 이 전반에 관한 총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강론까지 총 이렇게 이제 살펴본 건데, 여러분 이제 우리 교재 특징이요. 우리가 지금 어쨌건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거는 이론 공부예요. 이론 공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 보는 거는 20문제 행정학 20문제를 갖고 이제 그 여러분들의 실력을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 그 간단하게 이제 그 마무리 말씀 겸해서 이제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이론 내용이거든요. 이론은 어떻게 보면 출발이에요. 기본이야.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교재가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사실 이제 시중에 보면 이렇게 이제 얇은 두께의 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빠진 내용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두께가 두껍지 않으니까 볼륨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일단 공부 부담이 크지가 않죠. 그렇다고 해서 허접하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9급 기준으로 이것만 충실히 공부해도요 100점 맞는데 아무런 진짜 열심히 공부한다면 100점도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모든 시험에서 100점은 진짜 어려운 타스크입니다. 과업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5과목 가운데 행정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문제 정도는 틀리시겠다. 응? 한 문제 정도는. 그래서 이제 95점은 맞아야 되겠다. 물론 이제 이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점수가 조정되죠. 그래서 이제 어렵게 되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조정 점수가 낮게 나올 거고, 미안합니다.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 다른 과목, 선택 과목에 비해서 이제 조정 점수가 좀 높게 나올 거고, 이제 좀 쉽게 출제가 되면 이제 낮게 나오겠죠. 근데 그런 거 하나 관계없이 뭐 솔직히 신이 아닌 이상 올해
문제가 행정학이 쉽게 나올지 어렵게 나올지는 그건 알 수 없죠. 그거는 이제 복불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맡기고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은 뭐예요?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최소한 90점 이상은 맞겠다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래야 합격합니다.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최소한 90점 이상은 맞겠다. 그래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 틀리는 걸로 이제 막아내겠다라고 그러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요구에 충족하는 책이 우리 교재예요. 그래서 일단 이론적인 내용은 우리 이 교재 비록 얇지만 이 내용만 충실히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행정학으로 인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사태는 피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만 충실히 공부를 하시면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자, 그리고 일단 분량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하는 부담 자체가 적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록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론 강의를 쭉 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만 꼭 하세요.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 시험 문제 전부 다 출제됐던 내용들이에요.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의 90% 이상이 2번 이상 출제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다뤘던 내용은 반드시 꼭 하십시오. 그러면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문제풀이예요. 사실 문제풀이.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뭐 문제풀이 강의, 특히 이제 문제풀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풀이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래서 제가 시험에 합격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기반, 재료를 꼽아라 그러면 첫 번째가 이론서고 두 번째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 기출문제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실 이론 공부하고 문제풀이 공부가 별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 보면 참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문제풀이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집만 딸랑 들고 들어와요. 문제풀이 수업한다고 문제집만 딸랑 들고 들어와. 이거는 그냥 자폭하는 거예요. 자폭. 그냥 저는 시험에 합격하기 싫습니다 라고 자살하려고 스텝 밟는 거지,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이론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공부해야 되는데, 문제풀이는 항상 뭐냐면 이론하고 병행해서 해야 돼요. 왜냐? 기출문제가 중요하기는 하는데 이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똑같이 출제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크라운 출판사 운전면허 시험도 아니고 결코 기출문제가 똑같이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갖고 이론 내용을, 이론 파트를 펴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이하면 자기가 맞거나 틀리거나 하겠죠. 그럼 지문이 4개죠. 하나는 정답일 거고 나머지 3개는 오답이에요. 그럼 그냥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이론 파트를 찾아가지고 내가 맞췄다고 할 때 이게 왜 정답인지, 나머지는 왜 오답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를 하면서 항상 어떻게 해요? 이론 내용하고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겠다. 꼭 이렇게 하시면 이 과정을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향상이 되죠.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까지 이렇게나 저렇게나 해가지고 행정학 한 10회독 이상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90점 이상이 나와요. 문제가 어렵든 쉽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동강이나 이 강의를 통해서 최소한 이론을 2번 이상은 학습을 하십시오.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가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이하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2번 이상 이론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1차적으로 단원별로 문제풀이를 해야 돼요. 순서대로. 그렇게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론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죠.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이 행정학 전체적인 단원별 체계에 대해서 3번이나 4번 정도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눈 감고 있어도 행정학 전체적인 목차 체계에서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보여요. 이럴 때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야 돼요. 역시 전범위 모의고사 풀면서도
이제 이게 내가 맞았다라고 할 때, 틀렸다라고 할 때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를 자꾸 어떻게 해요? 이론 해당 페이지 찾아가지고 꼼꼼히 정리하고 외우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10회도 이상 이제 보시면 충분히 합격해요. 결코 이 행정학이 이 9급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합격하는데 디딤돌이 되면 디딤돌이 되지 결국 걸림돌이 되는 과목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수업은 일단 이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